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은 캄보디아가 독립적으로 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행동 중에 있다. 캄보디아가 갑자기 공격한 속내는 표면적으로는 국경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지정학 게임이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지정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휴전 합의했던 태국과 캄보디아 간 충돌이 커지면서 사실상 휴전이 무력화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 등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 캄보디아의 경제적 포스트트랩 메커니즘 뭔가니까 이제 일단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하면은 캄보디아 경제가 즉각 붕괴될 정도로 캄보디아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캄보디아의 수출 1위가 미국입니다. 약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 품류는 의류와 섬유 정도입니다. 경공업이기 때문에 뭐 저런 것은 나라의 큰 어떤 경제적인 적은 안 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출의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70%니까 수출의 40%하고 수출의 GDP의 70%를 곱하면은 GDP의 약 28%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역설인데 그러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생산 시설들은 다 또 중국 자본이 건설한 것이에요. 캄보디아 정부가 어떤 딜레마 있는가? 이거 중국의 투자가 필요한데 미국 시장은 더 중요하죠. 투자를 안만 해도 시장이 안 팔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구도에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아먹는 그런 양쪽의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시장 쪽이 더 이게 크고 저 문제를 미국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원산지 우회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제 벌을 줄자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달러화라는 것입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데 이게 이제 통화주권과 관계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일상 거래 9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그 ATM에서 인수줄되는 것도 대부분 달러고 자국 화폐인 리엘은 거스름돈 용도로 정도만 쓰고 있고 은행 예금도 대부분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환율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능력을 상실했죠. 이제 금리를 조정하고 환율을 관리하는 게 이제 통화주권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하버드에 있는 자료집인데요. 캄보디아의 수출이 왼쪽에 보시면 미국이 35.27%, 캐나다가 4.몇 %. 그래서 저게 뭐 연도에 따라 다른데 35%에서 40% 그 사이에 있고, 나머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게 일어나는 거니까 훈센 총리가 계속 집권을 하다가 38년간 하다가 이제 훈 마넷이라는 그 아들한테 재작년에 권력 이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훈센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khmer rouge를 물리치고 그 킬링 필드 했던 거 khmer rouge를 물리치고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권력이었는데 훈 마넷이라는 아들은 신세대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 군부 엘리트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99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는데 웨스트포인트는 이제 미 군부 엘리트를 양성한 핵심 기관이잖아요. 미 육사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치관과 전략적 사고를 주입하고 또 졸업생들은 강력한 이제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유대를 유지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제3세계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전략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보면은 이제 웨스트포인트 그게 동문 웹페이지인데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훈센 총리 아들 훈 마넷인데 훈 마넷 총리인데 이제 한 사람은 88년 졸업생이고 한 사람은 99년 졸업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군하고 엄청나게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차이가 뭔가 하니까 훈센 시절에 캄보디아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했거든요.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항구와 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중국이 관광객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거기에 경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훈만의 집권 후에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2024년부터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급증을 했죠.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1년 전이죠. 8년 만에 미국 군함이 캄보디아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미국과 캄보디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개보수한 그 레암 해군 기지에 미국 군함이 이항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속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지금 장관인 피터 헥세스가 방문했죠.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동남아의 1개국의 미 국방장관이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국가에서 캄보디아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하나의 굉장히 영향력 확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미 국방장관이 오면은 뭐 자주 오고 우리가 1년에 뭐 한두 번씩 보니까 그저 그랬는데, 이 동남아는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대단한 겁니다. 태국 같은 나라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뭐 바쁜 사람이 저기 왜 가겠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로 보면은 더 이상 중국의 동맹이 아니고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5월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돼가 금년 7월에 이제 교전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간에. 그때 교전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왕립군 대표단이 인도 그러니까 군 대표단이죠. 우리 같으면은 뭐 합참이나 어떤 그런 대표단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국방 협력을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국과의 전면 교전이 한참일 때 캄보디아 군 지도부가 미국 가서 군사 협력을 논의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은 그 보통 이럴 때 미국이 그런 교전 중인 국가의 군부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이게 평화를 원하는 나라, 미국이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교전 중인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걸 뗍니다. 우리나라도 교전 중일 때는 수출을 안 해요. 무기 같은 거를. 그런 정도로 이제 남 싸우는데 가가지고 어디 편드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캄보디아에 일어나고 있는 군사 행동이 미국의 승인을 받고 그나 혹은 지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독립적으로 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행동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11월 달에 앙코르 센티넬이라는 미국과 캄보디아 군사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수년 만에 재개를 해는 그런 겁니다. 이건 그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항구, 미국이 지은 해군 항구에 이제 미국 선박이 입항을 한 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방문한 사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11월 달에 이제 미국과 캄보디아 군이 합동 훈련을 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주변국들한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갑자기 공격한 속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국경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지정학 게임의 일부다. 그래서 핵심은 캄보디아의 급격한 친미 전환과 그리고 경제적 레버리지. 그래서 이게 뭐 지난 7월 달에 일어난 게 복수가 아니고 설계된 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댄 케인이라는 미 합참의장이 열흘 전에 이제 레이건 안보회의에서, 안보 포럼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다중에 동시적인 딜레마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숨기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다.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에 맞설 만큼의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캄보디아가 뭐 태국에 맞설 만한 군사력이냐, 양적으로는 태국이 여전히 압도적이죠.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훨씬 나라도 크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렇죠. 그런데 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캄보디아가 놀라운 변화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드론 기술인데요. 이제 태국군이 발표한 걸 보면은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는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것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광섬유 제어 드론까지 등장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러우 전쟁을 하면서 가장 최신의 그 전장에서 증명된 그 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수량이나 이런 게 많다기보다 저걸 운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캄보디아에서 저런 고급 기술을 가진 운용 병력이나 저걸 연결해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태국군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영어 사용 외국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태국군이 감청한 통신에서 드론 작전 중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그래서 영어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캄보디아군을 위해서 드론을 조정하고 있다 하는 게 태국 이군 사령부의 발표입니다. 그 캄보디아가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 개발을 운영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드론이 아무나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작전용으로 쓰려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그 시스템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론 운영한 사람들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프로게이머 구하기 힘들듯이 이 드론 운영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전력인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리아 모델의 재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로이터 통신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가지고 2024년 말에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시리아 반군에게 FPV 드론 운용 훈련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우크라이나 요원들이라 하지만 사실 CIA가 장악하고 있는 요원들이죠.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기술과 인력이 캄보디아에도 배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요원들을 CIA 양성해가지고 시리아에서 작전을 했고 동일하게 또 지금 이 요원들이 와서 캄보디아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병원과 주거지 지역에 무차별 공격하는 것 이건 전쟁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표적을 공격하다가 민간이 다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부수적 피해 콜레터럴 데미지라 해서 그걸 범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적 자체를 그 병원이나 주거 지역에 무차별로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 범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단 말은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캄보디아는 외부의 직접적이거나 체계적인 지원으로 단기간에 지금 전력을 급격하게 향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태국이 앞서지만은 지금 현재 질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은 태국이 캄보디아에 비해 압도적인 군 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두 국가의 병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보통 군사력을 비교할 때 병력부터 가장 많이 봅니다. 병력이 많아도 군사력이 열세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병력하고 비례하거든요. 전통적 지표로는 태국이 압도적입니다. 태국군이 약 36만 명이고 캄보디아군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12만 명 수준입니다. 공군력도 태국이 F-16 전투기를 비롯해서 훨씬 우세하고 해군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태국이 압도적이다. 근데 양적 지표를 넘어선 중요한 변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 전력이 있어가지고 FPV 드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지만은 FPV 드론을 잘 운영하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드론이 갑자기 뜨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지역의 특수성이 전면전으로 하기가 힘든 국경 분쟁은 전면전이 아니고 제한적인 고강도 교전이 주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력이 압도적인 것보다는 드론이나 정밀 화력이 굉장히 결정적이라서 뭐 태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많이 있다도 이걸 다 투입할 수가 없어요. 국경 분쟁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국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그 당시에 정부가 국경 분쟁에 좀 잘못 대응해가지고 이걸 책임을 지고 무너져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지금 탄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세적으로 작전하기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 반면에 캄보디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태국이 좀 정치적으로 팔이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장비 현대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태국은 2014년 이후에 미국과 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친미 정권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제 무기로 전환 중에 있지만은 무기 전환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전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무기도 오래 걸리고 그 무기를 익히는 훈련도 비행 훈련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태국이 가지고 있는 F-16은 8, 90년 도입 장비로 노후화되어 있고 새로 도입한 중국제 장비는 아직 충분히 통합되지 않다. 장비가 있긴 있지만은 그걸 잘 운영할 정도로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태국이 우세한데 실제 교전에서는 캄보디아가 외부 지원을 받고 첨단 드론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제약이나 이런 게 작용해가지고 예상외로 치열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벌리면 당연히 태국이 이기겠지만은 국경에서 조그만 전쟁을 하면서는 이게 의외로 캄보디아가 더 잘 싸울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좋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박살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제 BT-4 전차가 포신이 파일됐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래서 태국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125mm 포신인데 우리 K2도 뭐 120mm입니까? 그런데 125mm입니까? 그런데 이제 포신이 파일돼가지고 승무원 3명이 부상 있고 전차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여하튼 포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기술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쏘면서 이걸 잘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전차포도 중요하고 뭐 그냥 우리 야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연속 발사를 하거나 이거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너무 연속에 쏘다 보면은 포신 안에서 사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장약이가 안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터지면서 강력한 그 추진력을 포신이 견뎌줘야지 그 폭강을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좀 일찍 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갈 때 포고 압력이 줄어들고 이렇게가 이력을 발휘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심하면 포신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가공 기술이나 이런 게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들 보면은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포들보다 굉장히 연속해서 잘 쏘고 오랫동안 발사해도 문제가 없고 이런 걸 잘 보여주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은 그 포신의 그 품질 불량이고 과열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제조를 한 것이죠. 제조 결함이거나 품질 불량이거나 그 비슷한 것인데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것은 제조 결함이라 그럴 수 있고요. 품질 불량이라는 것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규정을 안 지켰다는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비슷한 것이지만 제대로 안 만들어냈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경기관총이 반복해서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그때 사용했던 중국제 경기관총 그것이 이제 전투하면서 잦은 걸림이 있었죠. 양쪽에 다 그 중국 무기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사가 생명에 직접 위협을 받았고 그게 이제 영상이 확산돼가 국제적인 망신을 냈죠. 그래서 중국제 이제 다른 어떤 소비 제품들도 불량이 좀 많아서 우리가 뭐 어쩌다가 잘 만들면은 좀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대륙의 실패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 보통 이제 그렇긴 한데 그게 뭐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값싸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GAM-102RL이라는 이 미사일을 이제 노획했는데 어쨌든 중국의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인데 개당 한 10만 불 넘어가는 건데 한 발도 못 쏘고 이제 태국군의 전략 노획이 돼가지고 일단 성능 검증이 불가하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PHL-03이란 다련장 로켓이 있는데 사거리가 꽤 깁니다. 70에서 130km 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무기, 고성능 무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캄보디아에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이 말은 이게 성능이 좀 입증되지 않거나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국이 선제 공습으로 파괴해가지고 한 발도 못 쏘았다. 그래서 이거는 로켓의 실제 문제인지 전투를 하다가 생긴 이제 운용상의 문제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F-16 한국산 KGB 폭탄으로 중국 무기를 손쉽게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제 무기 체계가 서방 한국 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KGB는
상당히 이제 정확하고요. 뭐 CP라 그럽니다. 우리가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3 내지 13m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이걸 JDAM 이제 ER에 대비해서 비용도 한 3분의 1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기 개조 체계 통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달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F-16에도 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첫 선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 캄보디아 사령부나 탄약 저장소나 BM-21 로켓을 정밀하게 파괴했고 그걸 하는 동안에 태국 F-16에 전혀 손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막 우리 그 방산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했지만 실제 실전에 사용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전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 전에 팜플렛이 아마 있어봐야 전투에 실전에 이제 어떻게 사용했냐 중요한 거죠. 그리고 12월 달 이번에 한 그 대규모 작전에서는 캄보디아 진지의 80%를 파괴했고 PHL 03 발사 전에 선제 파괴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사상자가 없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잠시 비교해 보면은 뭐 중국제를 쓴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성능도 좀 차이 나고 사거리도 차이 나고 그리고 캄보디아는 뭐 자기 개별 시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별 플랫폼으로 대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께 무기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캄보디아가 시스템이 좀 부족한 측면도 조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쳐졌지만 다 모든 걸 보면은 이제 우리 무기가 조금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 무기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뭐 그렇게 불리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판 걸 좀 싼 걸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장점이죠. 그리고 뭐 어느 그냥 정치적인 거 안 따지고 중국 무조건 파니까 사겠다 하면은 그런 것은 이제 중국산 무기 사는데 좋지만은 단점은 아직까지 품질이 좀 불안정하고 그 실전에 좀 검증이 되지 않고 그 시스템 통합이 좀 미흡한 시스템 통합이 미흡한 것은 이제 그걸 사는 군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압도적이고 중국 거는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걸로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무기 체계도 이제 우리께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전쟁이 지역 무기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형성이 오늘 여기 갔다 내일 저기 가고 우리가 뭐 햄버거 사 먹는 거는 가가지고 매일 가격을 바꿀 수 있고 설렁탕도 바꿀 수 있지만은 무기는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사는 게 어쩌면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각국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걸 요구하고 또 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거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무기가 딱 뭐 성능이 뛰어나다 해서 금방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관심을 이렇게 실전에 입증이 되면은 전부 이제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9월 달에 KGB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고 그리고 고위 장교가 26명이나 참석했죠. 저것은 그냥 한번 구경하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콜롬비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제 대량 운용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좀 약간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얀마나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에서 이걸 아마 재검토할 가능성이 좀 있다. 재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건 확인에 좀 불가능하고 보도에 그냥 나오는 것은 저런데 뭐 저런 보도가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무기 관련해서 확인하기 힘드니까 막 기자들이 찔러보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걸 다 믿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게 중국이 가격적인 장점이 있고요. 기술 이전도 잘 해주고 정치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러우전 하면서 이제 방산 시장의 기회가 확 열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방 표준이 됐거든요. 미국의 표준에 맞추다 보니까 미국에 따라서 나토도 표준을 맞추고 하니까 우리 걸 만들면 서방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방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무 걸림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고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무기를 중국에 판다든지 북한에 판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 파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와 일본하고 관계.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무기는 정치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 같으면은 그걸 통제하는 데가 이제 외교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그걸 통제하고 그래서 항상 안보 지원 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는 게 경제적인 관계보다 정치적인 관계가 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그 관련 없이 파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냥 중국은 자기 무기 사겠다면 어느 나라건 다 팔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정쩡한 미국이나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캄보디아도 중국 무기가 있고 그 태국도 중국 무기가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선택지가 좀 없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는 서방 전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무기 같은 게 약간 약하면은 상당히 이제 무기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이 있거든요. 무기가 약하면은 그 나라 관계도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좀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은 서방에 좀 속했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릭스에도 좀 가입을 하고 있고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좀 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 무기가 싸니까 좀 사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는 그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기 팔기가 좀 힘들고 했는데 이런 게 입증이 되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겠죠. 그리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는 이제 과거 중국 무기를 많이 사왔으니까 그걸 좀 지속한다.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한 3분의 1씩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한 30%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나을 겁니다. 이게 무기는 또 팔면 한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점유율이 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작은 이벤트지만 신뢰나 시장이나 명성을 좀 잃었고 우리는 좀 가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실증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뭐 아무리 우리 아덱스 같은 거 아무리 100번 해도 뭐 어디 에어쇼 같은 거 가서 100번 하고 해도 실전에 쓰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중국이 기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일정 부분 약한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많은 기술이나 우수하기 때문에 뭐 품질 개선해서 따라잡는 것이 쉬울 겁니다. 아마 뭐 수출용 판매하면서 신경을 안 쓴지 뭐 중국에 있는 내부적인 뭐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어째 보면은 우리가 방산 시장은 중국보다 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중국은 파키스탄 같은 데하고는 이렇게 같이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시장에 진출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노하우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하튼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것은 확실합니다.